안녕하세요. 건패스 여러분들, 이번에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사회 기출문제 풀이를 맡은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사회문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범위는 되게 넓죠. 특히나 중학교 사회이기 때문에 범위는 되게 넓은데, 근데 내용이 그렇게 깊게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한번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잘 따라와 보시면 그럼 크게 무리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1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다음 내용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나와 있어요. 세계 표준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날짜 변경선 나와 있습니다. 둘 다 뭐랑 관계 있죠? 시간이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지문에 보시면 일단 1번에 위도 나와 있고 2번에 경도 나와 있어요. 위도는 뭐랑 관계 있나요? 지구본에서 가로선에 해당하죠. 그럼 가로선에 해당하는데 요거는 뭐랑 관계 있습니까? 기후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적도부터 해가지고 열대기후,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건조기후, 온대, 그 다음 냉대, 한대 해서 기후와 관련 있는 게 위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양의 입사각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요거는 뭐 개념 공부를 하시면 그때 충분히 한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경도죠. 경도는 뭡니까? 지구에서 이야기하는 가상의 세로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동쪽으로 180, 서로 180.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게 뭡니까?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계 표준시, 그 다음에 날짜 변경선과 관련이 되는 것은 쉽게 경도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름과 용암동굴, 주상절리 등의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두 가지가 힌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문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죠. 뭘 가지고 찾아야 됩니까? 오름. 물론 용암동굴이나 주상절리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얘기한다 그러면 뭡니까? 화산지형이죠. 우리나라 화산지형은 몇 군데 없어요. 몇 군데가 없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철원평강 그쪽에 용암대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울릉도 그리고 독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름이라는 게 있는 곳, 이건 뭡니까? 측화산 이야기하죠. 그럼 측화산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생화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철원평강지대, 그 다음에 울릉도하고 독도, 그 다음에 제주도 중에서 기생화산이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제주도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4번에 제주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근 도시화로 저지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저지대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여름철에 주로 나타난다 돼 있습니다. 여름철. 그리고 장마나 태풍이니까, 그리고 집중호우도 나와 있죠. 그럼 결국은 비와 관계되겠죠. 근데 물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럼 저지대 침수 피해가 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는 쉽게 홍수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부도심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 돼 있죠. 그래서 도심의 기능을 일부 기능을 분담한다 돼 있고, 행정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 그 다음 대도시 내부의 교통요지에 발달한다, 그 다음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도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도시, 도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대도시의 구조를 이야기하면 대도시는 일단 중심 지역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외곽 지역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디 얘기합니까? 도심 이야기하죠. 외곽으로 가면 당연히 외곽 지역 또는 주변 지역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게 있죠. 일단 첫 번째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부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심이 여기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도심과 부도심 사이에 중간에 껴있는 지대, 그래서 슬럼 지구화가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중간지대라고 하죠.
그래서 대도시는 크게 중심부로부터 해가지고 도심에서 중간지대, 부도심, 외곽으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외부로 나갈수록, 그래서 얼마나 중심지에서 외부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거는 지대 지불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대도시권이 형성이 되고요. 이 대도시권 밖으로 나가면 그린벨트 있죠? 그래서 그린벨트 밖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위성도시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 기억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부도심이라는 개념이죠. 이 부도심은 뭡니까? 도심의 기능을 분담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위성도시입니다. 위성도시는 뭡니까?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지역이죠.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부도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부도심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도심의 기능의 일부 기능을 분담한다. 요거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 이거는 외곽에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대도시 내부의 교통요지에 발달한다. 아무래도 도심이라는 것이 지대가 가장 비싸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인데 이것의 기능을 분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부도심의 특징 이야기한다 그러면 도심의 기능 분담과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통 결절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거는 오히려 도시 외곽 쪽으로 나가야 그래야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 될 수 있는 거는 기억 디귿해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공통적인 분쟁 원인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들 그림 보셔도 알겠지만 문제 속에 답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에 나일강유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여기는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인더스강 유역, 그 다음 여기 메콩강 유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특징은 우리가 국제하천이라고 부르는 하천들이죠. 그래서 한 나라에서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 워낙 대하천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걸쳐서 흐르는 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랑 관계겠어요? 물자원이라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물자원 분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지도만 가지고도 지도에서 있는 힌트를 가지고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 될 수 있는 거는 1번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곳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죠. 해가 가장 먼저 뜨려면 당연히 해는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쪽 중에서도 가장 극동에 해당하는 지역을 찾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산자원과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요거 하고 수산자원, 그래서 요거 섬 쪽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최극동의 섬 뭡니까? 독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바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그림의 황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황사현상 보니까 어디서 일어나나요? 예, 고비 사막하고 타클라마칸 사막 해가지고 중국 내륙 쪽의 건조 기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불어서 편서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이쪽 동쪽에 있는 공업지대죠. 이쪽 공업지대를 지나면서 각종 오염물질을 우리나라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황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황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있기는 했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중국이 공업화가 되면서 중국 동부 해안가에 있는 여러 가지 공업지대에서 오염물질이 이 편서풍을 같이 타고 황사와 같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편서풍을 타고 이동한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사막화가 확대되면서 심해지고 있다. 즉 고비사막이나 타클라마칸 사막 같은 사막이 커지면 당연히 황사 모래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비가 잦은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비가 잦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압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남고 북저형입니다. 그럼 남고 북저형이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겠죠. 그럼 남쪽에서 북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편서풍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황사 같은 경우는 주로 봄이나 가을 정도에서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 되는 거는 이게
틀렸네요. 자, 눈병이나 호흡기와 같이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 찾을 수 있는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죠. 일단 1번에 보니까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통일이 되면 분단되어 있는 그런 국토 때문에 떨어져 있던 가족들 만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육로를 이용한 대륙 진출에 유리해질 것이다. 즉 통일이 되면 뭡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을 경유해 가지고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뭡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의 섬처럼 생활하고 있죠. 섬처럼 생활하고 있지만 통일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기차 타고 유럽 여행, 그다음 기차 타고 아프리카 여행까지도 가능한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 간의 사람과 자원의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다. 당연히 통일이 되면 인구도 그렇고 자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유리한 점, 이점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남북 군사 대립에 따른 분단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분단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지금 나라가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소모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과는 관련이 없죠. 즉 통일이 안 돼 있는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게 분단 비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틀렸다. 자, 어렵지 않죠?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 헌법 조항에 나타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나와 있어요. 자,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자,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자, 문제 속에 답이 나왔네요. 그럼 뭡니까? 국민 주권 하면 되겠죠. 법치주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거 법치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국민복지 같은 경우는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보장해 주는 거. 그걸 우리가 국민복지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 권력분립은 뭡니까? 권력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눠 놓음으로써 뭡니까? 독재를 방지하고 이 독재를 방지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권력분립의 원리죠. 근데 여기서 지문에서 나타난 거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즉 주권재민. 그래서 여기서는 국민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문화의 특징입니다. 문화의 특징이죠. 자, 미국에서는 악수를 인사를 하고 어디에서 한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악수, 그 다음 태국에서는 손을 모으고. 지금 인사하는 방법이 미국하고 태국이 다르죠. 다음, 한국은 중간 길이의 쇠젓가락을 사용하고 일본은 짧고 끝이 뾰족한 나무젓가락을 사용한다. 그래서 한국은 쇠젓가락, 일본은 나무젓가락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 어떻게 보면 인사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상황이에요. 근데 상황은 같은데 사용하는 게 다르죠. 그럼 이거 우리가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성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문화의 특성 뭐 얘기할 때 보편성하고 그 다음에 특수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편성이라는 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다 같이 인사하는 거. 이건 보편적인 걸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나라마다 다르게 하는 거. 특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 특수성, 이거 다양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될 수 있는 거는 3번. 자,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사회적 지위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귀속지위, 다른 하나는 성취지위. 그래서 귀속지위와 성취지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귀속지위는 뭔가요? 요거는 선천적인 거죠.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귀속지위라고 한다. 반면에 성취지위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업적지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후천적으로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선택이 가능한 거. 자, 이렇게 구분해서 봤을 때 여기 차이가 나는 거 하나 있죠. 일단 학생회장이나 아니면 사회교사나 아니면 대학 교수와 같은 것들은 내가 후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위죠. 그래서 이건 다 성취지위 또는 업적지위에 들어갑니다. 반면 큰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속지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민주선거의 원칙 나와 있죠. 그래서 민주선거의 원칙 이 네 가지는 조금 꼼꼼하게 개념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특히나 이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보통선거하고 평등선거입니다. 일단 요거 공부할 때는 반대 개념 가지고 공부하시면 좀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보통선거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제한선거라고 해요. 제한선거라고 하고, 평등선거의 반대 개념은 불평등 아니고요, 차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한 김에 마저 해볼까요? 직접선거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간접선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출 방식이 간접선거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리선거라는 표현을 써요. 대리선거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비밀선거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공개선거죠. 자, 이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개념을 가지고 구분을 잘 못하는 것이 보통선거하고 평등선거의 개념이에요. 그럼 보통선거하고 평등선거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일단 보통선거는 반대말 보면 제한선거라고 나와 있지만 제한선거라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일정 연령 이상,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 19세 이상이죠. 그래서 일정 연령 이상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선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을 없애는 거죠. 반면 평등선거라고 이야기하면 1인 1표 얘기예요. 물론 1인 1표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표를 주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표의 등가성을 가지고 이야기도 합니다. 조금 심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한 지역구에 인구가 10만인데 여기에서 대표를 한 명 뽑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100만인 지역에서 대표를 한 명 뽑는 거하고 봤을 때 표의 등가성에서 차이가 나죠. 왜? 여기는 10만인데 한 명 뽑았는데 여기는 100만에서 한 명 뽑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10명을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1인 1표의 개념으로, 표의 등가성 개념으로 가면 그게 평등선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정한 나이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간다. 아까 이야기했죠? 일정 연령 이상 남녀노소 누구나. 무슨 개념? 보통선거의 개념이죠. 그래서 정답 될 수 있는 거는 1번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3번입니다. 다음 사건에 해당하는 재판의 종류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땡땡 지방 검찰청이죠. 검찰청이고요. 누구죠? 검사가 하고 있죠. 그리고 폭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는데 누가 청구했나요? 검사가 청구했죠. 그러면 우리가 크게 불법행위가 있으면, 불법행위가 있는데 이 불법행위는 당연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죠. 이 중에서도 반사회적이다, 그리고 반인륜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뭔가 처벌할 필요를 느낀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따로 모아서 우리가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에 관해서는 누가? 검사가 기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범죄 행위가 있다 하면 민사소송도 같이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범죄 행위 얘기하면 형사소송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형사소송이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형사재판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되는 거는 2번이 되겠죠. 좀 하나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일단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민사 쪽이랑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는 형사랑 관계가 있다. 가사재판 같은 경우는 뭐랑 관계 있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가족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상속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가사재판이고, 행정재판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다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거재판 같은 경우는 선거를 했을 때, 거기에 불복했을 때 할 수 있는 재판, 우리가 선거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기관의 수반 나와 있죠. 그래서 국가기관, 그래서 법률을 집행하여 국가의 목적이나 공익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죠? 법률을 집행. 그럼 국가 권력기구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즉 권력 분립에 의해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입법부가 있고, 다른 하나는 행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죠. 자, 입법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는 의회,